인간의 역사라니 참 딱딱하고 지루해 보이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들려주는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놀라울 정도로 재미있고 친절하며 다정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성경 속 인물들과 탈레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등 고대 철학자들이 드라마처럼 등장해 살아약동하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도 언급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암기하기 힘들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세계사는 마법처럼 흥미롭고 역동적인 이야기로 탈바꿈해 우리들의 귀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태양의 주위를 돌았다라는 표현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좋은 책을 낭독할 때면 설렘과 흥분이 느껴집니다. 소설처럼 흥미롭고 기지 넘치는 문장과 특별한 상상력으로 쓰여진 이 책은 종이 속 활자가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우리들을 몰입시킬 것입니다. 1895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작가 미하일 일리히는 과학과 예술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났는데 방대한 지식에 문학적 재능을 더하여 이처럼 빼어난 역사서를 저술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거인이 되었나라는 원제를 가진 인간의 역사는 선사편과 고대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대편 자체도 상당한 분량입니다. 발췌하거나 내용을 남기고 낭독하기엔 너무 아까운 그림으로 고대편 전체를 읽겠습니다. 1시간 30분 안팎의 분량으로 5회에 걸쳐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거대하고 새로운 세계, 신비와 놀라움이 넘쳐 흐르는 세계가 열려가는 과정을 우리 함께 들여다볼까요? 인간의 역사 고대편 1. 거인의 출발 인간의 좁은 집 그리고 밖의 세계 고대 이집트인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오직 찌는 듯이 무더운 광대한 아라비아 사막이 있을 뿐이었다. 나일강은 바로 그곳을 흐르고 있었다. 앞쪽에는 성난 파도가 있고 뒤에는 무섭게 소용돌이 치는 여울이 있었다. 그곳은 나일강의 수원지인 지옥의 구덩이였다. 머리 위에는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이 떠받치고 있는 듯한 푸른 하늘이 활처럼 휘어져 걸려 있었다. 이집트인은 이 하나의 좁은 장소만이 전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집트인은 그 강을 그냥 강이라는 뜻의 나일이라 부르고 자기를 인간이라 호칭했다. 마치 이 세계에는 또 다른 강이나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듯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검정은 상스러운 색깔이고 빨강은 불길한 색깔이라고 생각했다. 이집트의 흙은 검은색이었으나 사막의 흙은 붉은색이었기 때문이었다. 세계의 끝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나 이집트인은 감히 그곳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았다. 푸른 바다가 미지의 세계에 창문처럼 열려 있었으나 그 바다조차도 건널 수 없는 벽처럼 생각했다. 소금을 바다의 신이 토해낸 독인 줄 알았다. 이와 같이 이집트인은 거의 2000년이나 그 좁은 세계를 빠져나갈 엄두조차 내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나일강은 점점 더 풍성한 곡식을 베풀어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부지런히 손발을 놀려 일을 한 대가였던 것이다. 몇 세기가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마음대로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무슨 일이든 거뜬히 해내게 되었다.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일을 했지만 언제나 일손이 부족했다. 그리하여 포로를 죽이거나 그 손목을 잘라 몸값을 요구하는 따위는 이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조상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포로들은 손을 뒤로 결박당한 채 이집트 군대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집트인은 몽둥이로 포로들을 몰아세웠다. 그들은 포로를 악마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직 노예라는 말이 생기기 전이었으므로 그들은 노예를 살아있는 송장이라는 낡은 말로 부르고 있었다. 상당히 묘한 이미지를 풍기는 이 말은 지금도 신전이나 묘석의 비문에 남아있다. 이 살아있는 송장들은 들판에서 일을 하고 운하나 댐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집트인의 생활은 서서히 변화되어 갔다. 원시 공산제 아래서는 부락 전체가 토지, 거주지, 가축, 도구 등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낡은 제도는 노예제도의 기세에 눌려 붕괴되고 말았다.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협동하여 일을 해왔으나 이제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일을 나누어 하게 되었다. 농부도 직공도 자기만의 일을 했다. 도공은 농로를 돌렸으며 목수는 톱으로 널빤지를 켰다. 제화공은 조그만 의자에 앉아 샌드를 만들었다. 대장장이는 풀물을 밟았고 농부는 소를 몰았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그림이 묘석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분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생산물의 교환이 시작되고 있었다. 묘석이나 신전벽에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새겨져 있다. 어부는 바구니에 물고기를 담아 가지고 와서 대장장이의 낚싯바늘과 교환했고 농부는 과일을 구두 한 켤레와 교환했으며 사냥꾼은 세 장이 든 새를 목걸이와 교환했다. 불황민 전체가 물건을 공유하고 있던 시대에는 모두 함께 밭에서 일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부자나 귀족은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가난한 자들은 약간의 토지밖에 소유하지 못했다. 부자는 자기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그것은 노예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밭을 갈거나 추수할 때는 자유민인 농부를 고용하여 부렸다. 부자가 죽으면 그 묘에 제물을 바쳤다. 그리하여 무덤벽에는 부자에게 바치기 위해 농부가 새끼 양을 끌고 가는 그림이나 실, 바구니, 수랑아리를 들고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생산 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사물에 대한 사고방식 역시 변했다. 이집트인은 다른 지방의 인간도 역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기들과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들은 다른 지방의 인간은 한 등급 낮은 천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태양신 리아도 그들을 미워하고 있다. 태양의 혜택은 이집트인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다른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다른 지방의 인간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아도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이집트인이 사는 세계는 아직도 좁은 세계였다. 그러나 여러 세기가 지나는 동안 이집트인은 점차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 전쟁의 시인 베푸아트가 그들을 안내했다. 이집트인은 노예가 필요했는데 전쟁을 해야만 노예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집을 짓는 데는 삼나무가, 도끼를 만드는 데는 구리가, 궁전이나 신전을 장식하는 데는 금이나 상아가 필요했다. 무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은 곡식이나 무기나 장식품 등과 교환하여 손에 넣었다. 이집트인은 남방의 코끼리 섬에서 검은 피부를 가진 누비아인 코끼리 사냥꾼들과 마주쳤다. 이집트인은 구리로 만든 칼이나 목걸이, 팔찌 따위를 모래사장에 늘어놓고 누비아인은 긴 상아와 사금을 가지고 왔다. 그들은 서로 값을 흥정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은 값이라는 뜻의 세베네라고 불리게 되었다. 또 북방의 이웃 페니키아인이 배를 타고 찾아왔다. 이 북방인들은 배를 해안으로 끌어올려 커다란 바위에 단단히 묶어놓은 다음 삼나무 제목이랑 구리광석을 육지에다 부리기 시작했다. 물품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리학이 생겨나서 섬과 골짜기에 이름이 붙여졌다. 그 이름을 보면 그 지방의 산물을 알 수 있다. 삼나무 골짜기에는 삼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으며 구리섬에서는 구리가 난다. 멀리 떨어진 은산에서는 은이 생산되는데 오늘날 이 산은 타우루스 산맥이라 불리고 있다. 고대인들은 모래알보다 작은 것은 없고 산보다 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도 우리는 흔히 모래알보다 작다라든가 산처럼 크다라고 비유하곤 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세계의 테두리를 점점 확장해 갔다.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그것이 하늘과 잇닿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또 인간은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물체의 세계에도 파고들었다. 장님처럼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금속을 얻기 위해 전진했다. 금속과 씨름하는 사람, 즉 대장장이는 불을 자기의 조수로 삼았다. 불이 구리를 끌어내면 그것은 눈부신 광채를 바라며 소리내어 흘렀다. 인간은 보석이 들어있는 조그만 상자를 열듯이 광석을 열어보았다.
이는 이 작은 세계에서 큰 세계로 통하는 문의 열쇠를 찾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수령이 몇백 년이나 되는 거대한 나무가 삼나무 골짜기에서 베어졌다. 페니키아인들은 예리한 구리도끼로 굵은 줄기를 다듬은 다음 배의 제목감을 잘라내고 자를 써서 똑바로 다듬었다. 다음에 등뼈에 갈비뼈를 붙이듯이 배의 들보에 작은 골격을 붙이고 상부에는 갑판을 맞추어 짰다. 고물은 물고기의 꼬리 형상으로 만들고 이물은 봉황의 머리를 본떴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완성된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떠났던 것이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 배는 물고기처럼 물 위를 돌아다녀야 하고 하늘을 나는 새처럼 물결 위를 할주해야만 한다. 그런데 뱃사람들이 고물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붙인 난쟁이 사나이의 모형은 무엇일까? 그것은 망치의 신인 난쟁이 피그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피그미를 떼어놓고 길을 떠날 수는 없다. 어두운 광산에서 광석을 캐내는 것을 도와준 것도 이 신이었고 대장장이의 일터에서 도끼의 날을 날카롭게 세운 것도 이 신이었다. 목수가 배를 만들 때 이 신은 여러모로 온갖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작은 세계에서 온 이 난쟁이 신에게 그들이 만든 배가 드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다시 몇 세기가 지났다. 기원전 4000년쯤 되리라. 페니키아인의 배는 거침없이 지중해를 달려나갔다. 배는 점점 멀리까지 항해하여 섬이나 반도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상업항을 개설하고 이주민의 거리를 만들었다. 페니키아인은 대양의 문에 당도했다. 거기에는 메르쿠리우스의 기둥이라 불리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메르쿠리우스는 페니키아의 도시 틸스의 성벽을 쌓았다고 믿어지고 있는 신이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신이 더 이상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표지로 그곳에 이 기둥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 기둥은 멈춰라. 본국에서 너무 멀리 떠나왔다. 항해를 중단하라. 이곳이 세계의 끝이다. 라고 뱃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뱃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명령을 지키고 있었다. 그 문 저쪽의 드넓은 바다는 두려운 미지의 나라였다. 그러나 미지의 세계는 모험을 즐기는 상인의 마음을 유혹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속 그 문을 빠져나갔다. 갤리선의 조타수가 힘주어 노를 저을 때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전진함에 따라 바다는 열리고 페니키아인은 아직 야만인이 살고 있던 프랑스, 스페인의 해안을 따라 주석섬인 브리튼 섬과 호박 해안인 발트의 연안까지 다다랐다. 인간은 이제 비로소 온 지구를 사사치 돌아다니고 지구는 끊임없이 태양의 주위를 돌았다. 그 후로 다시 몇 세기인가가 흘렀다. 이제 기원전 4000년경의 옛날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3000년쯤 전이 되었다. 당시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이웃나라의 벗인 페니키아 왕 히람에게 자기의 배를 조종할 경험 많은 선원 몇 사람만 보내달라고 청했다. 헤브라이인과 페니키아인은 이 배를 타고 홍해를 지나 멀리 페르시아와 인도에까지 가서 그들의 궁전과 신전을 장식할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을 가지고 돌아왔다. 세계의 벽은 한층 더 뒤로 밀려 넓어졌다. 그러나 뱃사람들은 아직도 해안을 따라서만 배를 조종했으며 바다 한가운데로는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육지와 바다는 전혀 다른 세계이므로 돌아오는 길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육로에서는 자기의 발자국이나 길가의 삼나무에 표시해둔 상처를 더듬으면 자연히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또 야영지 자리에는 돌이 쌓여 있고 대상이 지나가는 길에는 도기의 조각이나 양, 낙타 같은 것들의 해골이 흩어져 있었다. 또한 도표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 도표를 신처럼 숭배했다. 지역만으로도 대충 길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그네는 언제나 언덕과 골짜기를 일일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전진했다. 그러나 바다에는 끊임없이 밀려와서 형체를 바꾸는 파도가 있을 뿐 야영할 장소도 없다. 익사자의 시체나 난파선의 잔해도 영원히 파도에 묻혀버리고 만다. 발 아래는 오직 푸른 바다요, 머리 위에는 오직 푸른 하늘뿐이니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항해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별 가운데서 항해의 지표를 찾았다. 낮에는 태양이 남쪽을 가리키고 밤에는 북두칠성이 북을 가리켰다. 페니키아인이 북두칠성을 마차라고 부른 것은 어쩌면 그런 이유에서였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나그네를 목적지로 안내해주는 성자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태양과 별을 관찰함으로써 자기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별에 대해서 정통하게 되었다. 인간은 지구상의 넓은 세계로 나가기 위한 열쇠를 찾아 헤매다가 하늘의 별이라는 끝없이 거대한 세계에서 그것을 찾아낸 것이다.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를 분리시키고 있던 바다가 지금은 나라와 나라를 연결해 주는 것이 되었다. 독이나 직물이나 노예뿐만 아니라 외국의 종교와 습관, 그리고 기술이나 예술까지 바다를 건너 들어왔다. 문자도 크레타 섬에서 페니키아로, 페니키아에서 그리스로 전파되고 그러는 동안에 그림 문자가 문자, 즉 알파벳으로 변화했다. 항해하는 페니키아인의 배에는 반드시 문자를 해독하는 사나이가 한 사람 타고 있었다. 그 사나이가 하는 일은 기록과 계산이었다. 귀국하여 선주와 화주에게 정확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페니키아의 겔리서는 팔레스티나의 독한 와인이나 화려한 색깔의 옷감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세계 최초의 문자인 알파벳이 들어온 것도 겔리선에 의해서였다. 우리들의 말에는 지금도 겔리선, 와인, 알파벳 등 페니키아인의 언어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 뒤 페니키아 왕국은 멸망하고 주민은 죽어 사라졌으며 파피루스의 고문서는 소실되었고 그 밖의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죄가 되었다. 그러나 문자는 사라지지 않고 그 언어는 생명을 부지했다. 시간의 경과도 문자를 멸망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20몇 개의 문자만큼 귀중한 것은 없다. 이 20개의 문자는 가볍기는 하지만 튼튼한 다리가 되어 시대와 시대, 나라와 나라를 맺어주었다. 만약 문자가 없었더라면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지혜가 산출해낸 것을 어떻게 다 기억해 둘 수 있었겠는가. 기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머릿속에 담아둘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래도 문자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문자야말로 아늑한 옛날에 잊혀졌던 낡은 세계를 되살려주고 고대인을 현대인에게 결부시켜주는 단절이 없는 사슬이 되었다. 그것에 의해 우리들은 지금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보게 되고 훨씬 전에 다물어버린 입을 통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페니키아 뱃사람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자. 그들은 낯선 해안에 당도하면 제일 먼저 정찰대를 보냈다. 그곳에 어떤 인간이 살고 있는지, 그들이 규율이라는 것을 모르는 야만인은 아닌지, 신을 숭배하는 인간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때로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자들로부터 빗발치듯 창과 화살의 공격을 받는 일도 있었다. 그 후 뱃사람들은 더욱더 조심스러워져서 이제는 가지고 온 물건을 바닷가 모래사장에 내려놓고 불을 지핀 다음 바다 위로 철수했다. 그곳의 주민들은 모닥불 연기를 보고 조심조심 해안으로 다가가서 모래사장에 늘어놓은 물건을 가져가고 그 대신 자기 쪽의 선물을 거기 놓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서로 대면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상인이 낯익은 땅에 당도했을 때의 형편은 전혀 다르다. 상인은 배를 모래사장에 끌어올려 그것을 굵은 밧줄로 묶고 무거운 돌에 맨 다음 상품을 상점 안에 진열하듯이 고물에 쭉 늘어놓는다. 여자들이 떼지어 몰려온다. 추장의 딸까지도 친구와 함께 나타나기도 했다. 거래는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상품이 남김없이 다 팔려서 배가 예정보다 빨리 출범하게 되었을 때 이따금 이제까지 점잖았던 상인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여자들이 붙들려 배에 실린다.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하지만 이미 사태를 돌이킬 수는 없다. 도춘 순풍을 받아 부풀고 조타수가 힘껏 노져 배는 넓은 바다로 사라져간다. 어머니들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다. 그 곁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노파가
존귀한 추장님의 따님까지도 이런 꼴을 당했으니 이건 다 하느님의 뜻이라네 하고 달래는 것이었다. 미지의 세계로의 진출. 다시 1세기가 지났다. 배는 점점 더 먼 고장을 향해 출항하고 세계는 마치 독수리가 허공에 그리는 동그라미처럼 더욱더 넓게 확장되어 간다. 그리스인이 페니키아인과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서쪽으로는 이탈리아, 북쪽으로는 스키타이 초원에 이르렀다. 소아시아의 그리스에서 이주한 농민들은 흑해 연안에서 이리 사냥을 했다. 밀레투스의 상인은 아름다운 무늬를 새긴 병이나 수놓은 무직물을 팔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다. 거대하고 새로운 세계, 신비와 놀라움이 넘쳐 흐르는 세계가 열렸다. 낯선 이국 해안에 배가 정박하면 거기에는 옛날 이야기에나 존재하는 듯한 불가사의한 나라가 있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을 아직 잘 이해할 수 없었다. 뜻을 모르는 말은 박쥐의 울음소리나 새소리처럼 들렸으며 높은 산은 하늘에 있다은 기둥처럼 보였다. 난생 처음 원숭이를 본 사람은 그것이 털이 많은 종족으로서 곁에 다가가면 핥히고 물어뜯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또 바닷가에 초원이 불타는 것을 본 여행자는 거대한 불의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물을 건너기 위해 노젓는 법을 배웠으며 빨리 달리는 말이나 참을성 있는 낙타를 이용함으로써 사막과 초원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찾아갔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곤란한 일이었다. 인간에게는 사물을 옛날 그대로의 낡은 자로 재려는 경향이 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보면 그 속에서 어떤 오래된 것이나 낯익은 것을 찾아내려고 한다. 만약 오래되고 낯익은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당황하여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집트를 다스렸던 파라오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시대의 이집트인들은 나일강만이 이 세계의 유일한 강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강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강이라는 것은 모두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북이라고 써야 할 때는 돛을 달지 않고 물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가는 배를 그리고 남이라고 써야 할 때는 돛을 달고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의 그림을 그렸다. 그러다가 이집트인은 자기들의 좁은 영토에서 나가 다른 여러 강을 보았다. 특히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러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신기하게도 그 강은 나일강과 반대 방향으로, 즉 남에서 북으로가 아니라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집트인들은 크게 놀라서 이 놀라운 발견을 자손에게 기록으로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집트 왕 츠탕카멘 1세는 다음과 같은 글을 적은 석비를 만들게 했다. 유프라테스 강은 물의 흐름을 일변하여 반대로 상류를 향해 흐르고 있다. 이집트인은 본국을 떠나 바깥 세계로 나가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일강의 범람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바디에 세차게 떨어지는 비를 보고 참으로 불가사의한 강이 하늘에서 흘러내리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집트인이 세우는 국경의 석비는 더욱더 먼 지역으로 옮겨졌다. 그 비문에는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뻗어가는 이 지상을 통치하시는 파라오의 위협을 기리는 말을 새겨놓았다. 이집트인은 영토를 확장해 나갈수록 서서히 자기들만이 세계의 주민이 아니며 또 가장 우수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집트의 외교사절은 바빌론에 가서 말 네필이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폭이 넓은 성벽과 거대한 나무가 우거지고 연못에는 백조가 헤엄치고 있는 공중정원의 이야기를 선물로 가지고 돌아왔다. 사절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있는 바빌론의 신전을 보고 감탄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금까지 자기들의 지식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이집트인들은 바빌론의 신관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집트인은 서서히 외국인과 그들의 습관이나 종교를 존경하게 되었다. 언제나 자기의 누이하고만 결혼을 해왔던 파라오는 이제는 외국의 왕녀를 신부감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날 남아있는 비문에는 외국의 왕녀가 파라오의 아내가 되기 위해 북극의 모진 눈바람 속을 출발하는 광경이 그려져 있다. 지난날 이집트인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놀랐으나 지금은 비는 고사하고 눈이 내리는 나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일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생각한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지식과 신앙을 분리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어느 도시에나 그 도시만의 신이 있었다. 신은 도시의 보호자이고 자기가 보호하는 사람만을 생각하며 그 사람들이 다른 지방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믿었었다. 그런데 이제 도시와 도시, 종족과 종족을 가로막고 있던 그 벽은 깨끗이 붕괴되고 말았다. 처음 얼마 동안은 다른 지방 사람을 적대시하고 멸시했지만 점차 예사롭게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전장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나 부둣가 또는 축제일의 신전에서도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숭배하는 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국 신들에 대해 지식을 쌓게 되면서 그 이름만 다를 뿐 실제로는 동일한 신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놀람하지 않았다. 페니키아인은 자연의 신인 이집트의 오시리스에게서 자기들의 시인 아도니스와 같은 점을 발견했다. 그 모두가 죽은 후 다시 부활하는 자연의 신인 것이다. 이집트인 사이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파피루스로 공을 만드는 풍습이 있었다. 그 공은 형제인 세트에게 살해된 오시리스의 머리였다. 이집트인이 그 공을 바다 저쪽의 페니키아인에게 보내면서 페니키아의 여인들은 울면서 그것을 맞이했다. 이리하여 아도니스 오시리스는 부활하고 봄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신도 믿게 되었다. 바빌로니아의 왕은 다음과 같은 편지와 함께 여인 이슈탈의 상을 파라오에게 보냈다. 모든 나라를 두루 주관하시는 니네베의 이슈탈은 말씀하시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집트의 가리로다. 하고 이윽고 사람들은 전 인류의 보호자, 인류 공통의 신을 숭배하게 되었다. 이집트 왕 아케나토는 이 새로운 신을 위하여 신전을 세우고 성가를 바쳐 신을 찬양했다. 일찍이 이집트인들은 태양이 자기들에게만 빛을 베풀어 준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의 문이 활짝 열림에 따라 태양은 아무리 먼 곳에라도 골고루 빛을 비추어 준다는 것을 알았다. 예전에 이집트인들은 자기들만이 사람이며 신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인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윽고 이집트인보다 더 많은 외국인이 이집트에 살게 되었다. 외국인 병사가 고용되어 오고 외국 상인은 먼 나라에서 상품들을 가지고 왔다. 사람마다 언어가 다르고 피부의 색깔 또한 다르다. 그러나 신은 모든 사람에게 토지를 주고 온갖 물건을 베푸신다. 무슨 언어를 사용하건 모든 사람들에게는 살아갈 땅이 있다. 이것은 아케나톤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깨달았던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아케나톤 시대에 접어들어 세계의 벽은 멀리 바깥쪽으로 확대되었다. 나일강 기슭에서 다른 강, 다른 바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인류라는 말이 처음으로 신전의 벽에 나타났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아케나톤처럼 먼 데를 내다본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보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이 권력 있는 왕은 외국인이나 신분이 낮은 평민과도 교제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적 또한 많았다. 그가 죽자 권력은 다시 신관이나 귀족에게로 돌아가고 오래된 신을 모시는 신전이나 아득한 옛날에 행해지던 예배가 다시 부활했다. 아케나톤은 죄인이라는 명목 아래
묘비와 신전의 비문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었다. 광대한 세계로 향한 문은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낡은 제도를 지키는 자들은 낡은 벽, 즉 아직 세계가 좁고 작다고 생각했을 무렵의 낡은 신조를 완고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것은 비단 이집트에서만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다. 비슷한 일이 훗날 그리스에서도 일어났다. 그리스의 뱃사람들은 바다를 건너 새로운 나라를 발견하고 산을 넘어 골짜기를 목격하면서 지식의 한계를 자꾸만 넓혀갔다. 외눈박이 거인이나 머리가 셋 달린 개가 있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나라에도 가보았다. 그런 반면에 족장의 잔치 나라에서는 여전히 신이 거인과 싸운 이야기나 영웅 헤라클레스가 지옥에서 머리가 셋 달린 개를 가지고 돌아온 이야기 따위를 노래 부르고 있었다. 또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그 실제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시인은 여전히 올림포스 산에 있는 신들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의 도시는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 섬 사이의 해협 연안에 있었으나 그리스인은 이 해협에서 선원들을 잡아먹는 스킬라와 카립디스의 전설을 믿고 있었다. 세계는 주석섬 브리튼이나 호박해안이나 스키타의 인도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를 오디세우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작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지구는 둥글고 편편하며 청동색 대접, 즉 하늘을 거꾸로 쓰고 있다고 생각했다. 거기에는 문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에 있다. 아침마다 동력이 동문을 열고 4마리의 말을 내보낸다. 말 위에는 휘황찬란한 차림의 마부가 타고 있다. 저녁이면 서쪽 바다 저쪽에서 다른 문이 열리고 말들은 서방의 천공의 비탈을 천천히 내려가 밤의 나라로 빨려 들어간다. 오디세우스의 고향인 아름다운 이타케섬 부근에 레우코테아라는 흰 바위가 있다. 그 바로 뒤에 하게의 왕 하데스의 나라로 통하는 입구가 있다. 하게의 초원에는 새하얀 수선화가 피고 죽은 자들의 그림자가 떼지어 흐느적거리며 걸어다니고 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정신이 황홀해져서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온 진짜 세계의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서 자기들의 한정된 세계를 넓혀나갔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계에서도 또다시 새로운 장애가 부닥쳤다. 그것은 인간이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낡은 견해와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완강한 장애였다. 예부터의 신들이 이 장애가 붕괴되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다. 이 완강한 장애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과학뿐이었다. 과학의 요람. 우리는 오늘날 최신 과학의 업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그렇다면 과학의 업적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언제였을까? 놀랍게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있다. 과학에 대한 최초의 이야기, 즉 과학서적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것은 기원전 547년이며 장소는 그리스의 밀레투스이다. 그것은 그리스의 학자 아낙시만드로스의 자연에 관하여라는 저서이다. 기원전 585년 5월 28일에 밀레투스에서 일식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이 예보되었다. 이 일식 전에도 일식은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그러한 현상을 매우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번 일식으로 밀레투스의 시민이 놀란 것은 일식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미리 예고되었다는 데 있었다. 이 일식을 예언한 것은 같은 시에 사는 탈레스라는 학자였다. 과학이 어느 다른 도시에서 탄생하지 않고 이 밀레투스에서 생겨난 것은 무슨 까닭일까? 상인이 몰려드는 소란스러운 도시, 번화한 도시, 육로회로가 온 세계로 통하고 있는 이 도시보다 유년기의 과학에 좀 더 적당한 장소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날마다 밀레투스의 무직물이나 무늬를 새긴 화병을 실은 배가 돛을 올리고 항구를 출발했다. 어떤 배는 멀리 스키타이인의 나라로, 어떤 배는 남쪽 이집트로, 또 어떤 배는 남부 이탈리아의 슈바리스로 떠났다. 한편 밀레투스를 출발하여 육로로 가는 대상은
진로를 리디아, 페르시아, 바빌로니아로 잡고 전진했다. 포도원과 올리브 숲을 가로지르고 탐스러운 털을 가진 양이 풀을 뜯고 있는 초원도 지나갔다. 밀레투스 항구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쉴 새 없이 배가 드나들었다. 조선소에서는 목수들의 망치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나오고 부두에서는 뱃사람들과 하역 인부가 한데 섞여 붐비고 있었다. 시장에서는 상인과 손님이 실랑이를 벌이고 당나귀는 힘겨운 짐을 지고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또 공공집회일에는 한쪽에 부자, 상인, 대금업자, 노예 소유자, 다른 쪽에 노동자, 직공, 뱃사람, 하역인부 이렇게 두 패로 갈라진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치고받고 아우성을 쳤다. 난투는 향유를 뿌려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한 멋쟁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값비싼 화려한 조거리도 정성 들여 빗어넘긴 머리도 난폭한 손찌검으로 엉망이 되었다. 이 소란스럽고 혼잡하고 귀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러운 밀레투스가 어린 과학의 요람이었다. 이 유아의 요람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의 조용하고 엄숙한 신전에 두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바빌로니아의 신전은 모두 별을 관찰하거나 명상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외관만 보아도 우주나 별을 연상하게 될 정도였다. 위로 쌓아 올린 7층 탑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대한 층계와 흡사했다. 7층에 다는 7개의 천체와 걸맞는 것이었다. 입구에 있는 대리석 연못은 물이 가득 찬 깊은 균열, 대해원을 의미하고 있었다. 바빌로니아의 종교는 이 균열에서 세계가 탄생했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줄지어 서 있는 원주 안쪽의 높은 벽 뒤에는 연구소와 학교, 도서관, 공문서 보관소가 있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훌륭한 학자들이 하루 종일 말린 진흙 노트에 세기 모양의 문자를 그려놓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10년, 또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도서관이나 공문소 보관소에는 진흙 노트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다. 이 노트에는 몇천 년 전에 걸쳐 축적된 지식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중 한 권은 에누마 에리슈, 즉 위라는 말로 시작되어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 이르기까지 아직 이름이 없었을 무렵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에 이어 다른 진흙 노트에는 세계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 또 그 밖의 진흙 노트에는 태양의 통로에 있는 12궁의 성자와 1년 동안의 달과 일의 계산, 그리고 천체의 크기, 일식, 월식의 예보, 달에서 유성 및 항성까지의 거리가 쓰여져 있었다. 또한 곱셈과 나눗셈은 물론 분수, 평방근의 산출법을 설명해 놓은 노트도 있었다. 나라, 산, 강의 일람표와 사전, 교과서, 문법책도 있었다. 의학서적과 최초의 지도도 있었는데 그 지도에는 육지가 둥근 모양으로 그려지고 바다가 그것을 에워싸고 있으며 강이 육지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닐까. 오늘날 우리는 12궁의 12성자를 근거로 하여 1년을 12달로 나누고 있다. 일주일을 7일로 계산하는 것은 바빌로니아인의 7유성에 의한 지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까닭에 한 주일의 7일을 지금도 바빌로니아인들이 7유성의 이름을 따서 불렀던 대로 월요일을 달의 날, 화요일을 화성의 날, 수요일을 수성의 날, 목요일을 목성의 날, 금요일을 금성의 날, 토요일을 토성의 날이라 부르고 있다. 또 독일인이 일요일을 태양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도 고대 셈족, 즉 바빌로니아인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인 것이다. 시계의 문자반이 12시간으로 나뉘어지고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로 나뉘어지는 건 역시 지난날 바빌로니아인이 구분한 것과 똑같다. 원을 360도로 계산하는 것도 바로 바빌로니아인들이 전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은 바빌로니아에서 탄생한 것일까? 고대인들은 한때 바빌로니아를 세계의 관문이라고 불렀었다. 진정한 과학의 발생지는 어디일까? 바빌로니아인가? 밀레투스인가? 바빌로니아인의 도움을 빌려 이 질문에 답해보기로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빌로니아인들의 점토판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쇠기형의 기호는 우리들의 글과 다를 뿐 아니라 납작한 점토의 책 역시 우리가 알고 있던 책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리고 그것을 읽을 수 있다 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지금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말을 다른 뜻으로 번역해 보기도 하고 그 사고방식을 다른 사고방식으로 옮겨놓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에누마 에리슈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하늘도 땅도 아직 이름이 없었을 때 창조자 아푸스와 티아마트는 오직 물만 휘젓고 있었다. 들도 섬도 바다도 없고 모든 것에 이름이나 필연적인 운명도 없었다. 그 뒤에 신들이 창조되었다. 또 아푸스와 그의 아내 티아마트가 그들의 아들 마르두크의 전공을 기록한 글도 있다. 마르두크의 바다는 아푸스를 죽이고 티아마트를 조개껍질처럼 둘로 찢어 그 하나로 하늘을 만들고 나머지 하나로 대지를 만들었다. 이것은 정말 과학인가? 물론 아니다. 이러한 기록을 한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만물이 탄생할 위대한 무, 즉 혼돈을 아푸스라고 생각했다. 무엇이 어떻게 무엇에서 생겨났는가라는 식의 질문은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서,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가라고 물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몇천 년이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연결되어 살아왔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도 위대한 어머니이신 대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또한 바빌로니아인은 일식월식의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자연현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이 천변지휘를 예고하는 징조로 해석했던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공문서 보관소와 도서관에는 지능 노트나 도표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다. 거기에는 많은 지식이 있었으나 과학은 없었다. 이들 고문서에는 주문과 마법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충치를 이에 벌레가 붙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픈 이에 약을 바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주문을 외웠다. 먼저 신이 어떻게 하늘을 만들고 하늘은 땅을, 땅은 강을, 강은 운하를, 운하는 진흙을, 진흙은 어떤 모양으로 벌레를 만들고 그 벌레가 어떻게 이에 달라붙었는가를 설명하는 긴 주문을 외운 다음 마지막으로 신이시여 그 위대한 손으로 이 벌레를 죽여주소서 라고 기원하는 것이다. 과학이 생겨나기 전에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사물을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대담하고 새로운 사상은 천년이라는 긴 역사를 지닌 신전 속에 있는 사람들 앞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과학의 요람을 찾아 바빌로니아의 길 동방이나 이집트의 길 남방이 아니라 밀레투스 주민의 탄생지인 그리스의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 밀레투스 사람들이 그 고국 그리스에서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언어와 신앙의 습관이다. 밀레투스에서도 그리스에서도 사람들은 같은 신을 믿고 일찍이 호메로스가 지었다고 하는 같은 시가를 부르고 있었다. 호메로스의 시에는 인간의 사상이 종교와 과학과 문학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한데 혼합되어 있었다.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 속에서도 호메로스는 종교와 기술을 결부시키고 있다. 호메로스는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설명하고 아킬레우스의 방패를 벼리는 건장한 대장장이를 묘사할 때 이 대장장이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 헤파이스토스라는 신이었다. 오디세이아를 읽어보면 당시의 항해수를 알 수 있다. 호메로스는 비바람을 상세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지금도 청기도를 만들거나 오디세우스의 배를 강타한 바람이 어떤 선풍이었는가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호메로스는 바람을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신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헤시오도스 역시 신에 대해서 노래했지만 호메로스와는 또 다른 종류의 시인이었다. 헤시오도스는 그리스의 보에오티아의 산골 아크라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왕후나 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모임을 위해서 시를 지어 노래했던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헤시오도스가 태어난 곳은 뮤주신의 고향이라고 한다. 그 여신들은 아크라 마을 근방의 헬콘산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추운 겨울날 아크라의 주민들은 할 일이 없으면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산허리에 모였다. 헤시오도스는 하프 같은 악기는 연주하지 않았지만 장가지가 잔뜩 달린 긴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땅바닥을 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읊었다. 플레이아데스가 지평선에 나타나면 추수를 시작하고 그것이 시계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밭을 갈기 시작하라고 그는 가르쳤다. 그는 물건을 잔뜩 실은 배가 언제 출범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겨울에는 바닷가에 끌어올린 배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양쪽에 무거운 돌을 매달아 놓고 노는 불에 잘 말려두라고 일러주었다. 이야기는 신들 쪽으로 옮겨져서 계속되었다. 그는 혼돈 속에서 빛과 어둠, 즉 하늘과 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과 땅이 결혼하여 기가스, 티타니스, 키클롭스 같은 거인을 탄생시켰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또 자연에 대해서 노래했는데 그 시에 나오는 자연은 모두 신의 이름과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 헤시오도스가 묘사한 신이나 거인은 호메로스의 시에 나오는 것만큼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았다. 거기에는 대지, 빛, 태양, 북풍, 늙음, 고통, 허위 등의 고유명사가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 살아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오직 막연하게 상상한 것, 자연 그대로라는 인상이 보다 강했다. 또 헤시오도스가 묘사하는 신은 모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어느 여신이나 아름다운 발을 가진 신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호메로스에서 하나하나 살아있던 신이나 여신의 모습이 지극히 흐릿한 존재로 변해버렸다. 신의 모습이 흐릿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눈에는 자연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보에오티아의 시골에서는 여전히 농부가 헤시오도스의 시를 읊고 있었으나 도시의 붐비는 상업 항구에서는 대담하고 새로운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새로운 노래가 불려지고 있었다. 과학은 최초에 무엇을 말했나?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시끄럽고 번화한 거리 밀레투스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인파를 해치고 걸어가노라면 온갖 나라의 언어가 귀에 들려온다. 또 여기서는 온갖 습관, 종교가 뒤섞여 있다. 이 소란스러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뚫고 피리 소리가 들려온다. 그것은 페니키아의 뱃사람들이 그들의 신 메르카르토에게 안착의 감사를 드리는 피리 소리이다. 그들은 피리 소리에 맞추어 춤추고 땅바닥에서 뒹군다. 그들 곁에는 멀리 에게해의 섬에서 온 그리스인이 있다. 그들은 바닷가에 배를 끌어올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불을 피우고 있다. 옛날에 인간은 부모가 사는 토지에서 일생을 보내며 조상의 신앙을 굳게 지켰다. 그러나 일단 세계를 돌아다니게 되면 견문이 넓어지게 마련이다. 그들은 새로운 신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를테면 에디오피아의 신은 피부가 검고 트라케의 신은 붉은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지고 있다 하는 따위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때 그리스인의 생각은 정당하고 에디오피아인이나 트라케인의 생각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밀레투스의 주민인 직공, 상인, 뱃사람 등은 훨씬 이전부터 신이나 영웅에 대한 옛 이야기를 의심하고 있었다. 만약 그러한 옛 시인의 이야기가 모두 진실이라면 모든 귀족은 결국 신의 자손이란 말이 된다. 그렇다면 어째서 밀레투스의 상인, 직조공, 뱃사람, 인부들이 귀족과 싸웠을 때 신들은 자기들의 자손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일까? 밀레투스의 주민 헤카타이오스는 나라 안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산에 올라가 동굴을 조사했다. 그가 젊었을 때부터 들어온 바에 의하면 하데스로 가는 입구는 2개가 있는데 북쪽 입구는 레우카디아의 바위 곁에 그리고 다른 하나인 남쪽 입구는 타에나룸의 곳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횃불을 들고 타에나룸 곳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하데스의 입구에는 뱀꼬리에 머리가 셋 달린 케르베로스라는 개가 파수를 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헤카타이오스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는 동굴 안쪽 깊숙한 곳까지 빠짐없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의 횃불은 이 오래된 미신을 쫓아버리고 말았다. 헤카타이오스는 돌아와서 동굴 안에는 뱀과 박쥐만이 살고 있을 뿐이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뱀을 보고 놀란 사람이 뱀의 꼬리를 가진 괴물이라고 과장하여 소문을 퍼뜨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괴물을 무기가 아니라 의심으로써 죽였던 것이다. 그리스인은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내 눈으로 볼 때 어리석이 짝이 없는 것이었다. 헤카타이오스는 자신의 저서 서두에다 이렇게 대담한 말을 써놓았다. 그리고 헤카타이오스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도 밀레투스에는 이미 새로운 방법으로 대담하게 사물을 관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은 최초의 학자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였다. 그들이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탐독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겠지만 아쉽게도 지금 그 저서는 극히 일부분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것은 고대 과학의 숙명의 하나이다. 당시의 시대를 연구하는 현대의 학자가 이와 같은 옛 문헌을 찾아내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 남아있는 단편의 취급조차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들 초기 과학 문헌의 단편은 파괴된 건물의 파편과 같다. 이 파편을 맞추어 보더라도 태반이 소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전체는 다만 상상해 볼 수밖에 없다. 이들 문헌은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었다. 파피루스는 그다지 단단하지 못한 데다 25세기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그러나 더 오래된 이집트의 문헌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보존되지 못했을 까닭이 없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 이외에 그러한 문헌의 보존을 방해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인간이다. 이들 책에는 낡은 신앙과 종교에 대한 반항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낡은 것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낡은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공격자의 책을 태워버리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면 이 얼마 안 되는 페이지에서라도 탈레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추려내보자. 먼저 이 학자의 이름이 탈레스이며 페니키아 태생이라는 것, 그리고 고대 7현인의 한 사람으로 꼽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탈레스 자신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지만 그와 토론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똑똑히 들려온다. 그 중에는 탈레스를 비난하는 소리도 섞여 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별을 관찰했던 사나이, 그러다가 눈앞에 있는 샘에 빠져버린 사나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과학의 지식이 눈뜨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이와 같은 일화가 이 탈속한 학자에 관하여 전해지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노동은 노예나 직공이나 농부가 하는 일이고 장사는 상인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자는 이러한 속세의 일에 초연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었다. 그러므로 탈레스도 데모크리토스도 아르키메데스도 또 그 밖의 학자도 모두 세상사에 서투르고 관심이 없는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탈레스는 자기의 주위를 잘 살펴 연구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실로 위대한 학자였다. 탈레스는 상인이고 뱃사람이며 기술자이기도 했다. 그는 소금을 구입하기 위해 해로로 이집트에 갔으며 다리를 놓고 운하도 만들었다. 그의 뛰어난 상술을 전하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해 그는 하늘을 관측한 결과 올리브의 대풍작을 예지하고 즉시 전 재산을 투자하여 제휴소를 매입했다. 예상대로 올리브는 대풍작이 되고 제휴소는 모자라게 되었다. 그는 즉시 제휴소를 고액으로 전매하여 큰 돈을 벌었다. 그러나 그는 학자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탈레스가 새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탈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모아보자. 탈레스는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자주 갔던 이집트에서 배워왔을 것이다. 탈레스는 마차, 즉 지금의 작은 곰자리의 위치를 가르쳤다. 그러나 이것은 페니키아인이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페니키아인은 작은 곰자리에 의해서 항로를 정하고 있었다.
탈레스는 태양의 직경을 유성 궤도의 720분의 1로 계산했다. 그러나 이것은 바빌로니아의 신관이 잘 알고 있는 일이었으므로 곧장 밀레투스에 전해졌을 것이다. 밀레투스는 어느 지역에서 생겨난 지식이든 반드시 거쳐가야 할 십자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탈레스는 최초로 기하학을 배운 그리스인이었다. 그는 피라밋 그림자의 길이를 재어 그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집트인도 기하학을 연구하고 있었으니 이건 역시 이집트에게서 배워온 것인지도 모른다. 탈레스의 육지는 둥근 뗏목처럼 물에 떠 있으며 이 뗏목이 좌우로 기울어지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인은 탈레스보다 먼저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탈레스는 만물은 물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의 신관들도 이 세계는 어머니이신 티아마트, 즉 물의 소용돌이에서 태어났다고 설파했다. 이집트인도 일체의 기원은 눈, 즉 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탈레스가 한 새로운 일은 무엇인가? 탈레스는 이집트, 바빌로니아, 페니키아에서 몇 세기에 걸쳐 축적해 놓은 사상과 지식을 모아 자기 나라로 가지고 돌아갔던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다. 그는 지식을 주워 모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사물을 관찰했다.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공적이었다. 바빌로니아의 신관이 소용돌이의 여신 티아마트를 본 곳에서 그는 물이라는 원소를 발견했다. 또 지옥의 신 아푸스를 본 곳에서 그는 공간의 개념을 발견했다. 이집트인은 하늘과 땅을 그릴 때 그것을 신들의 모습으로 나타냈다. 아래에는 대지의 신을, 위에는 두 손으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하늘의 신을 그렸다. 이들 신의 모습과 나란히 별이 반짝이고 태양과 달이 빛나고 있었다. 이집트의 신관들은 곧 탈레스의 스승이었으나 그는 그들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새로 해석했다. 그는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태양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흙으로 된 것일 뿐이라고 탈레스는 말했다. 달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달과 태양이 일직선으로 교차하면서 일식이 일어난다. 누가라는 말을 무엇이라고 고치고 세계는 누가 낳았는가라는 물음을 세계는 무엇이 낳는가라고 고친 것은 대단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근소한 차이야말로 과학에 싹인 것이다.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시초이며 육지도 물에서 생겨나서 그 위에 배처럼 떠 있다고 말했다. 언뜻 듣기에 이것은 이상스러운 이론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사람들이 말한 것보다 탈레스의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탈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만물은 물에서 생겨나고 물로 돌아간다. 사물은 무에서 생겨나지 않고 물질이 완전히 소멸하는 일도 없다. 이집트나 바빌로니아의 신전에 있는 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온갖 말, 신앙, 습관이 한데 뒤섞여 혼란되어 있는 이 밀레투스, 이 세계의 십자로에서는 과학이 탄생하고 서서히 성장해 가고 있었다. 그곳에 과학의 요람이 있었던 것이다. 탈레스의 가르침은 먼 옛날부터 귀족의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낡은 신앙에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다. 탈레스는 신들의 자손이 아니라 상인이나 뱃사람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노예를 소유하고 무역으로 돈을 번 새로운 계급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계급의 사람들은 귀족이나 선원이나 출신 성분은 똑같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세계는 신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의 물질에서 생겨났다. 바닷물이 어디서나 마찬가지인 것과 같이 국가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똑같은 존재인 것이다. 과학은 벽을 넘어 그 세계를 넓힌다. 과학은 잠시도 쉴 새 없이 발전하고 낡은 세계를 침식해 나갔다. 그리하여 이제까지의 작은 세계로는 장소가 비좁을 수밖에 없었다. 낡은 벽이 과학을 숨가쁘게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과학은 이 벽을 밀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떼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늘은 대접을 거꾸로 놓은 것처럼 대지를 덮어씌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이 올림푸스의 산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대지와 하늘 끝이 지평선에 이어진 곳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인간의 발 아래 하데스라는 지하 나라도 가로놓여 있지 않게 되었다. 하늘의 벽은 자꾸만 멀어져 마침내 소멸되었다. 하늘은 무한한 것이 되고 지구는 이 무한한 공간 속을 자유로이 떠다니고 있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탈레스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가 저술한 자연에 대하여라는 최초의 과학서적에 묘사되어 있는 세계의 모습이다. 이 제자는 스승인 탈레스보다 탁월했다. 탈레스는 지구는 태양의 파도 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둥근 뗏목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낙시만드로스는 지구는 무한한 공간에 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지구가 구형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 원통형을 자른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구는 두께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원통형의 일부는 하늘을 지탱하고 있는 것도 지탱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무한한 것. 현대인들로서도 무한한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히려 하늘을 머리 위에 있는 지붕인 듯이 푸른 천장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는 그렇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누구의 눈에나 그렇게 보이는 것을 부인하고 우주는 무한이다. 그 시초도 없고 종말도 없으며 시간이나 공간에도 한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던가.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낙시만드로스 시대의 사람들은 과거를 돌이켜보고 신이 세계를 창조한 지 아직 몇백 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여행가 헤카타이오스는 사물을 정확하게 구분했지만 그런 그도 조상인 신으로부터 자기의 대까지는 불과 15대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15대, 즉 불사의 신으로부터 인간이라는 자식이 태어난 지 약 6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낙시만드로스 역시 과거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인간을 불사의 신으로부터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 가정하고 그 연대를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에 인간은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생겨났다. 몸은 비닐로 덮여 있었다. 육지에 올라오자 비닐은 말라 떨어져 버리고 그 얼굴 모습이 변했으며 생활 또한 완전히 변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물이나 육지는 어디서 발생했을까?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낙시만드로스의 생각은 끝없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자 시간의 벽이 점차 허물어지면서 인간도 지구도 없는 시대가 눈앞에 떠오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대체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만물의 근원인 무한이 거기에 있었다. 무한한 물체가 무한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 물체는 부동의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이 무한한 물체가 둘로 분열하여 뜨거운 것과 찬 것, 축축한 것과 마른 것으로 나뉘었다. 세계는 불의 구름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 불의 구름이 찢겨져 나가 천체가 되었다. 이것이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주관이었다. 무궁무진한 자연의 이 창조력은 한순간도 휴식하지 않는다. 이 창조력의 성분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이렇게 믿고 있었다. 또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라는 스승 탈레스의 주장에 반대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다. 물은 무한한 것이 아니므로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없다. 대양에도 가장자리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물질의 대양과 시간의 대양은 무한한 것이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주위를 둘러보고 영원 불멸한 것은 없는 것일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인간은 태어났다가 죽고 나라도 번영했다가 멸망한다. 모든 것이 다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만다. 오직 하나, 운동만이 영원 불멸이다. 운동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 이리하여 갓 태어난 과학은 시간과 공간의 벽을 모조리 허물어 버렸다. 그러나 당시에 이와 같은 상상 위의 가설이 진정한 확실에 도달할 때까지 과학은 끝없이 긴 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우수한 제자들조차도 무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그들은 애써 무너뜨린 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이리하여 지구 주위에 다시금 하늘의 둥근 지붕이 완전히 씌워졌다. 그 거대한 수정 같은 천장, 즉 하늘에는 별이 금으로 된 못처럼 수없이 박혀 있다. 이 동그라미는 태없는 모자가 머리둘레를 돌듯이 지구 주위를 빙빙 돌고 하늘과 지구 사이를 태양과 유성이 가랑잎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것은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 아낙시메데스가 상상한 세계의 모습이다. 이것은 완전한 후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걸음 후퇴한 것임엔 틀림이 없다. 지구에는 아직 껍질이 씌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 껍질은 지구의 끝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아낙시메데스는 어떤 점에서는 스승인 아낙시만드로스보다 앞서고 있었다. 아낙시만드로스에게는 유성과 항성의 구별이 없었다. 이에 반하여 아낙시메데스는 유성과 항성을 구분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유성은 지구 근처에서 공간을 돌아다니고 있고 항성은 훨씬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바늘처럼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 아낙시메데스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이 어떻게 하여 생기는지, 하늘의 빛이 두꺼운 먹구름을 꿰뚫지 못할 때 어째서 무지개가 아름다운 다리를 놓는지를 관찰했다. 그는 또 새보다 빨리 달리는 바람 소리를 유심히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 아니다. 만물의 근원은 온갖 공간에 차고 넘쳐 있어야 하는데 물에는 한계가 있고 불을 꺼뜨린다. 그렇다면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한한 것일까? 그런데 무한이란 또 무엇인가? 하지만 아낙시메네스도 그것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그는 그것은 공기가 아닐까? 공기가 두꺼워지면 구름이 되고 좀 더 두꺼워지면 비가 된다. 비가 얼면 우박이 되며 구름이 얼면 눈이 된다. 만약 그렇다면 공기가 더욱더 두꺼워지면 흙도 되고 돌도 될 것이다. 흙에서 나무가 나오고 동물이 생겨난다 하고 생각했다. 이리하여 아낙시메데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공기는 최초의 물질로서 만물은 공기에서 생겨나고 또 공기로 돌아간다. 물은 안개로 변하고 나무는 타서 연기가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밀입자가 흩어지고 또 한데 뭉치기도 하는 변화 과정에서 지구와 태양과 별이 생겨났다. 옛날에는 모래알이 가장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었었다. 그런데 아낙시메데스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밀입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작은 세계를 더듬어 큰 세계의 열쇠를 찾아내려고 애썼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밀입자의 운동에 의하여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 설명은 아직도 정확하지는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설명 방법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 변경의 싸움.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도시인. 과학은 넓어진 거대한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매일 아침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도 금빛 마차를 타고 하늘을 달리는 신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붉게 타오르는 하나의 천체로서 보였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늘에 나타나는 무지개도 이젠 7빛깔의 옷을 입은 여신으로서가 아니라 햇빛을 받아 보라색으로 빛나는 구름으로 보였다. 몇 세기 동안이나 신들이 살고 있다고 믿어졌던 천상의 궁전은 사라졌다. 신들이 자주 잔치를 벌였던 장소, 해배가 황금 술잔에 향기 그윽한 술을 따랐던 장소에는 눈을 뒤집어 쓴 올림포스 산의 바위 꼭대기가 보일 뿐이었다. 음유 시인은 여전히 아름다운 이야기나 영웅에 대한 찬가 같은 것을 노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나 영웅도 옛 이야기의 한 구석으로 밀려났다. 젊은이들은 이미 신의 계보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헤시오도스의 제신계보학을 비웃고 있었다. 호메로스조차도 이미 옛날처럼 존경의 대상은 아니었다. 헤시오도스의 시대로부터 100년이 지나고 호메로스가 시를 지은 때로부터는 더 많은 세월이 흘렀다.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다. 호메로스는 제우스의 자손들의 영화를 노래했으며 평민의 생활을 경멸했었다. 그런데 그 평민이나 많은 재산을 모은 상인들이 도처에서 귀족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노래를 원하고 있었다. 음유 시인인 크세노파네스는 그리스를 떠돌아다녔다. 그는 가난했다.
가진 것이라고는 쥐산이라는 이름의 현악기와 이부자리를 등에 짊어진 늙은 노예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이 동반자는 노예라기보다는 충실한 친구였다. 두 사람은 그리스의 이곳저곳으로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 주인과 노예라는 구별 없이 겨울에는 함께 추위에 떨고 여름에는 함께 햇볕에 그을렀다. 두 사람이 조그만 거리에 도착하자 군중이 광장에 모여들어 그들을 애워쌌다. 한 부자가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모두들 이 음유시인의 노래를 듣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들이 손님으로 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상상할 필요가 없다. 크세노파네스가 그때의 일을 시로지어 남겼기 때문이다. 겨울이었다. 주인은 난로 앞에 긴 의자에 깊숙이 앉아 호두를 안주 삼아 맛있는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물었다. 고향은 어디요? 몇 살에 그곳을 떠났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생활을 해왔소? 벌써 60년 이상이나 그리스 전역을 유랑하고 있습니다. 25살 조금 지나서 그러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식탁으로 안내했으므로 크세노파네스는 머리 위에 못에 쥐산을 걸었다. 여자 노예가 손을 씻을 물과 수건을 내밀었다. 그리고 빵을 자르고 술을 따랐다. 손님은 부지런히 먹고 마셨다. 그리고 현악기를 들어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의 일을 크세노파네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방 안은 깨끗하고 함께 자리하고 있는 손님들의 손도 깨끗하다. 어떤 자는 화관을 쓰고 어떤 자는 향기 좋은 기름을 잔에 따르고 있다. 항아리에는 술, 잔치의 즐거움이 출렁인다. 항아리마다 꽃처럼 아름다운 술이 철철 넘치고 있다. 그윽한 술 냄새가 코를 찌른다. 내 식탁 위에도 호박빛 빵이 있으며 테이블은 치즈와 꿀의 무게로 주저앉을 것만 같아. 한 복판에는 꽃으로 장식한 제단이 있고 집안은 노래와 춤으로 술렁인다. 손님들은 먼저 경건하게 신을 찬양한 다음 신에게 술을 바친다. 노인을 제외하고는 노예의 부축을 받아야 돌아갈 정도만 아니라면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상관없다. 우리는 옛 이야기로 흥을 돋우지는 말자. 지금은 격렬한 싸움이나 거인과 반인반마의 신과의 싸움 등을 노래하지는 말자. 그러면 크세노파네스는 그 자리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던 것일까? 그는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다른 음유시인과는 달랐다. 그는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를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말했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는 인간의 명예롭지 못한 죄악을 모두 신에게 전가했다. 신들의 무도한 행위나 신들이 서로를 죽인 일 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나 한편 이렇게도 생각했다. 도대체 이 백발의 노시인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라고. 그렇지만 크세노파네스는 무신론자가 아니었다.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과 달랐을 뿐이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신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인간과 동일하게 태어난 신들을 상상합니다. 인간과 같은 옷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지닌 신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만약 신들이 인간처럼 어느 때인가 태어났다면 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없고 또 신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대도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또 여러분은 흔히 신이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말이나 소에게 손이 있어 신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면 말은 말의 모습으로, 소는 소의 모습으로 신을 그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옛날이었다면 듣는 사람들은 분명 두려움에 몸을 떨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낡은 미신은 흔들리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흥미있게 크세노파네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은 진리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크세노파네스는 대답했다. 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람이 진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자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전부를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조금씩 진리에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크세노파네스는 현악기를 들어 다시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모든 신과 인간을 초월한 오직 한 분의 신이 계신다. 그 신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몸과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밝혀주는 신이시다. 그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한 장소에서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다. 미동조차도 신에게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이렇듯 쿠세노파네스는 무한한 창공과도 같이 움직이지 않는 신을 노래했다. 이 신은 유일한 신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신, 그것은 전체이고 영원히 무한한 우주의 공간이다. 사물의 모양은 변화한다. 구름은 불이 붙어 타고 사람은 그것을 천체라고 부른다. 생물은 대지에서 태어나서 다시 대지로 돌아간다. 바다에서는 바람이나 안개가 생겨나고 구름은 비가 되어 떨어진다. 비는 땅속에서 소금을 씻어내어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간다. 그러므로 바다는 소금을 머금는다.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바다에서 육지가 만들어지지만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 증거로 산꼭대기에 조개 껍질이 뒹굴고 채석장에 물고기의 화석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러나 육지는 바다나 호수나 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물에 잠기고 거기 사는 인간들도 멸망해버린다. 만물은 변화하지만 이 거대한 우주만은 변하지 않는다. 우주는 태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하는 일도 없다. 크세노파네스는 이와 같이 변화무쌍한 세계의 깊숙한 밑바닥에서 확고불변의 원리를 보았던 것이다. 이튿날 크세노파네스와 그 동반자는 집을 떠났다. 노예인 늙은 친구는 싱글벙글하고 있었다. 등에 진 자루에 선물이 잔뜩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크세노파네스 역시 사람들이 마치 선생의 가르침을 듣듯이 공손하게 자기 노래를 들어주었으므로 아주 만족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항상 그런 식일 수는 없었다. 호메로스를 비웃는 이 노시인의 이야기가 누구에게나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다. 초청받은 집의 주인이 귀족이며 스스로를 신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인의 조상인 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크세노파네스는 이런 거만한 귀족들이 질색이었다. 그들은 값비싼 보석을 자랑하고 코아류르라는 천박한 머리 모양을 자랑했다. 향기로운 값비싼 술을 마시면서 늙은 크세노파네스의 가난을 빗대어 천하가 넓다지만 휴식할 집이 없도다라고 빈정거리기도 했다. 또 이런 말도 했다. 호메로스는 죽은 후에도 몇천 명의 시인의 양식을 대주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겨우 한 명의 노예를 먹이는 것이 고작이구나. 그렇지만 그들에게 크세노파네스의 가난을 조롱할 자격이 있는가? 귀족들은 지혜의 힘이 완력을 이긴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격투 경기의 우승자에게 막대한 상금을 주는 것이다. 크세노파네스는 점점 속세에서 멀어져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길로 들어갔다. 산 위에서는 귀족의 저택도 얼마나 보잘것없게 보이는가. 사람은 얼마나 좁은 세계에 살고 있는가. 그곳은 이미 크세노파네스에게는 가치 있는 세계가 아니었다. 그는 고향도 낡은 신앙도 잊어버린 채 끝없는 유랑의 길을 더듬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그는 자연의 품에 안겨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자연에는 고갈되지 않는 흥미와 불멸의 청춘이 있다. 스스로를 자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이 노시인의 마음속에서는 희열이 솟구치는 것이다. 수구파는 과학을 가까이 하려고 했다. 낡은 신앙의 성벽은 새로운 사상에 밀려 힘없이 허물어졌다. 벽이 허물어지니 이전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보였다. 여전히 낡은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자기들의 지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하여 과학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다음은 밀레투스 근처에 있는 사모스 섬에서 있었던 일이다. 여기서는 훨씬 전부터 낡은 신들은 그 가치를 잃고 있었다. 그 대신 새로운 신들, 즉 둥근 금은 조각인 화폐가 힘을 얻고 있었다. 그 이전에도 바빌로니아에 화폐가 있었으나 그것은 금속을 구워 만든 것으로서 무게가 27파운드나 되었다. 이같이 무거운 화폐는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 손으로 건네지는 유통화폐는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새로운 금은화폐가 필요하게 되고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포르크라테스의 경우를 보자. 그에게는 가족도 친척도 없었다. 그는 우선 가구 공장을 열고 24명의 노예들로 하여금 아침부터 밤까지 부자나 귀족들을 위한 연애용 긴 의자 같은 값비싼 가구를 제작하게 했다. 장사는 잘 되어 많은 금은 화폐가 게으른 부자나 귀족의 손에서 가구점 주인의 마디진 손으로 흘러들어왔다. 상인은 사업을 크게 확장하여 이번에는 배를 건조하고 용감하고 경험이 풍부한 선원을 고용했다. 배는 섬에서 섬으로 돌아다니며 주인이 명령한 대로 남자는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유괴하는 한편 황금과 값비싼 직물을 마구 실어 날랐다. 포르크라테스의 돈께에는 각처에서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 돈으로 그는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것을 살 수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최대의 것, 즉 나라를 지배하는 정치 권력까지도 손아귀에 넣게 되었다. 상인이나 직공, 그리고 노예 소유자 등은 자기들과 계급이 같은 인물이 지배자가 된 것을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귀족들은 이 비천한 벼락부자가 지은 성대한 저택을 보고 아니 꼽게 생각했다. 신께서 이런 천한 벼락부자를 수호하시는 것일까? 아니, 이런 일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리는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포르크라테스는 그를 시기하는 신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값비싼 반지를 바다에 던졌다. 그런데 지난날 더없이 관대했던 바다는 그 재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어부가 잡은 물고기의 뱃속에 넣어서 포르크라테스에게로 돌려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신들은 올림포스 산 위에 있으면서 무엇이나 다 보고 아신다. 그러므로 평민 출신이 부와 권력을 얻고 있는데 반해 신들의 자손은 멸시받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잠자코 보고 있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저 순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올림포스의 신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낡은 신앙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날의 영웅의 자손에게는 옛날 같은 용기가 없었다. 그들은 전제자 포르크라테스의 이름만 들어도 몸을 떨었다. 그들의 마음은 새로운 정신에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구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어디에 구원을 호소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지도를 바라야 하는가? 그때 그들을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는 성인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면 장기간의 가혹한 시련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기의 의사를 억제하고 무슨 일이나 복종하며 침묵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인간은 무엇이 선인지 스스로는 알 수 없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신들과 반신과 영웅뿐이다. 이와 같이 신과 인간을 중개하는 성자가 피타고라스라고 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피타고라스는 문의 살카스의 속수장의 아들이라고 한다. 또는 헤르메스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아폴론 그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언젠가 피타고라스의 망토 자락이 바람에 날려 쳐들렸는데 그때 드러난 그의 넓적다리가 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기적을 행하며 신들과도 대화한다. 어느 때인가는 저 고대의 음유시인 오르페우스처럼 지옥에서 며칠을 보낸 다음 되돌아왔다고도 한다. 젊은 귀족들은 피타고라스에게로 몰려들었다. 그런데 포르크라테스가 이 비밀 모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부하에게 명령하여 피타고라스를 감시하게 했다. 이 집회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했던 것이다. 피타고라스는 사모스 섬을 떠났다. 전제자는 강대하다. 이와 같은 압제 밑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라고 선언하고서 피타고라스의 행방은 묘연했다. 이집트나 바빌로니아의 야만인과 같이 있다거나 그곳의 신관에게서 비법을 배웠다는 등 온갖 소문이 떠돌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세계의 한쪽 끝인 이탈리아의 크로톤시에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크로톤시에서는 귀족과 시민과의 전투가 한창이었는데 아직 승부가 나지 않고 있었다. 귀족의 지도자는 멜론이라고 하는 헤라클레스 비슷하게 생긴 힘센 사나이였다. 그가 사자가죽을 걸치고 손에 곤봉을 들고 전장에 나타나면 적은 두려워 도망쳤다. 그러나 멜론은 결코 현자는 아니었다. 그는 철학보다는 현상금이 붙은 경기에 즐겨 참가하곤 했다.
그러므로 크로톤시의 귀족들에게는 지휘자는 있어도 교사는 없었다. 그때 피타고라스가 나타난 것이다. 피타고라스는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길게 연설을 늘어놓았다. 여러분, 진지하게 내 말을 듣기 바라오. 모두들 눈을 크게 뜨고 주의를 보시오. 이 세계에는 도처에 정연한 질서가 있고 모두가 조화와 척도와 수에 따르고 있어. 소리조차 수에 지배되고 있지 않소. 피타고라스는 널빤지에 실을 비끄러매고 그것을 죄기도 하고 늦추기도 했다. 또 실을 길게도 하고 짧게도 했다. 그러자 일정한 속도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처럼 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음악가의 예민한 귀가 아니면 음정 구별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누구라도 일정한 음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음률은 실의 길이에 좌우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에 피타고라스는 모래 위에 직각삼각형을 그렸다. 그리고 직각을 만들고 있는 두 변을 계측하면 바로 사변의 길이를 알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수와 선과 면, 이것들이 혼돈 속에서 세계를 떠오르게 하고 형체 없는 것에 형체를 주고 무한에서 유한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쳤다. 밤이 되면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별을 가리켜 보였다. 그곳 역시 수와 척도와 조화가 지배하고 있다. 별은 작정한 바에 따라 움직인다. 그것은 일정한 시각에 나타나고 일정한 시각에 자취를 감춘다. 우주의 중심에서는 하나의 불이 재단의 불처럼 타올라 만물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다. 그리고 그 둘레를 수정처럼 생긴 천체가 돌고 있다. 태양, 달, 유성, 항성은 모두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있다. 지구 또한 천체의 법칙에 따르고 있다. 지구는 조용히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 주위를 도는 리드미컬한 천체의 춤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수정과 같은 천체는 천천히 돌아가며 그 하나하나가 우주라고 하는 현악기 속에서 고유의 음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정연한 질서 아래 수에 지배되고 있다. 또 신성한 수 1, 3, 4, 10이 있다. 1은 최초의 수, 3은 한가운데 수, 4는 10을 보충하는 수, 10은 가장 완전한 수이다. 최초의 4개의 수, 즉 1, 2, 3, 4를 보태면 10이 되지 않는가.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발견에 경탄했다. 그가 세계에 대하여 얼마간의 발견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완전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어버렸다. 무엇이나 헤아리고 계측할 수 있으므로 수야말로 모든 것의 기초라고 믿어버렸던 것이다. 그는 음이나 형체나 천체의 운동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찾아냈다. 이 열쇠만 있으면 세계의 어떤 비밀이라도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어떤 비밀이라도 풀 수 있다. 수, 그것은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열쇠이다. 수에는 행복한 수와 불행한 수가 있다. 수와 척도와 조화가 세계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신들이 정연한 질서를 세우고 별이 그것을 따르고 있는데 인간만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라도 있는가? 혼돈이 지배하고 있는 거리, 난폭한 시민들이 제멋대로 무엇이든 결정해버리는 거리, 신이 세워놓은 영원한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거리, 이러한 거리야말로 비참한 곳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학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아무도 믿으려 들지 않는 낡아빠진 옛 이야기가 아니었다. 낡은 신을 수호하려는 새로운 과학이었다. 피타고라스의 제자는 자꾸만 불어났다. 그들은 피타고라스파 교단이라는 통일된 협회를 만들었다. 그들은 날마다 수학, 체조, 음악 공부를 했다. 체조, 그것은 몸의 리듬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몸의 리듬이 조화되지 않으면 마음도 균형을 잃게 된다. 음악은 마음의 리듬을 고르게 하고 순수한 과학인 수학은 정신을 맑게 한다. 그들의 과학은 반은 종교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거기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규칙이나 금령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양고기 이외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콩도 먹으면 안 된다. 샌들은 오른발부터 먼저 신고 손은 왼손부터 씻어야 한다. 한 길 외의 장소를 걸어서는 안 된다. 등등이 있었다.
제자들조차도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몰라도 괜찮다.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스승인 피타고라스는 말하는 것이었다. 극장에서나 시장에서나 공공광장에서나 피타고라스파의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보통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도자이고 보다 선량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군중을 얕보고 그들을 맹목적으로 자기들에게 복종해야 할 운명이라고 믿고 있었다. 헤라클레스 같은 근육에 황소 같은 목을 가진 멜론도 이 신에 의해 선택된 인간이라고 자칭하는 피타고라스파의 한 사람이었다. 규율, 순종, 질서의 가르침은 즉시 효과를 나타냈다. 귀족 사이의 무질서와 혼란은 시정되었다. 피타고라스 교단은 학문을 연마할 뿐만 아니라 거리의 정치 권력도 장악했다. 그들은 인근 여러 도시에도 질서를 수립하여 조화에 따르게 하려고 했다. 그것은 사실상 많은 민중들을 소수 귀족의 지배하에 두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열심히 조화를 설득하고 싸우는 자들에게 서로 화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폭력을 쓰고 거기에도 자기들의 질서를 적용시키려고 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과학을 실제로 써먹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 구실이 생겨났다. 이웃도시 슈발리스의 도망자들이 크로톤으로 와서 재단에 숨겨달라고 간청했다. 이 도망자들은 민중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고향을 등진 귀족들이었다. 슈발리스 시민들은 도망자들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크로톤 사람들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거절이 전쟁을 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였다. 그러나 크로톤 시민은 굳이 전쟁을 마다하지는 않았다. 전부터 슈발리스의 부유함을 시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슈발리스에는 밀레투스산 양모가 잔뜩 쌓여 있었으며 술이 넘칠 정도로 많아서 술을 항구로 흘려보내는 지하 파이프가 있을 정도였다. 약삭빠른 슈발리스의 상인은 술이나 사치품에 대하여 안목이 높았고 크로톤에는 평범한 농부와 어부밖에 없었던 것이다. 크로톤 시민은 정복의 길에 올랐다. 지휘자는 헤라클레스처럼 무장하고 머리에 월계관을 쓴 멜론이었다. 멜론을 뒤따르는 것은 귀족들, 즉 잘 훈련받은 피타고라스파의 근위병이었다. 나약한 슈발리스군은 도저히 이 우세한 군대의 적이 못 되었다. 싸움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고 말았다. 피타고라스파 사람들이 승리했다. 슈발리스에는 질서가 수립되고 남자는 죽임을 당하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끌려가 노예가 되었으며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다. 피타고라스 교단 사람들, 즉 선택받은 존귀한 사람들은 전리품을 골고루 나눠 가졌다. 그러나 평범한 농부와 어부는 빈손으로 구멍 뚫린 배와 그을은 움막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크로톤의 어부와 농민들은 공정치 못하다고 외치며 전리품을 나눠줄 것을 요구했다. 불만을 품은 사람들 중에는 도공이나 무구사였던 평민 출신의 부자도 있었는데 그들 역시 자기들의 몫을 요구했다. 피타고라스파의 단결도 전과 같지는 않아 피타고라스의 수제자 히파스는 평민층에 가담한 탓에 교단에서 제명되었다. 히파스는 저서에다 피타고라스의 수학 체계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썼다. 또 이른 수의 최소 단위가 아니며 무리수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리하여 히파스는 교단에서 추방되고 죽은 사람처럼 무덤까지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는 살아서 민중의 집회에 출석했으며 피타고라스 교단의 단원을 추방할 것을 주장했다. 피타고라스의 성전을 읽고 그들이 하고 저지르는 짓을 그들 자신의 말로 폭로했다. 피타고라스는 크로톤시에서 도망쳤다. 그의 제자들은 많은 기적과 계시가 있었다고 떠벌였다. 피타고라스가 강을 건너가는데 어디선가 피타고라스여 영광이 있으라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든가 크로톤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의 모습이 크로톤에 나타났다든가 하는 따위의 이야기였다. 아직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고 피타고라스파의 사람들은 생각했다. 신들은 결코 난폭하고 천한 자들이 보다 선한 자를 이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폴론 신인 피타고라스는 결코 패하지 않으리라.
어느 날 밤 피타고라스파 사람들은 지휘자인 멜론의 집에서 비밀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적이 이 집회를 눈치챘다. 사람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집에 불을 질렀다. 피타고라스파의 사람들은 허둥지둥 도망치려고 했다. 그들은 좁은 출구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몸이 잽싼 두 사람만이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모두 죽고 말았다. 이 지극히 혼란스러운 세계, 그것은 조화와 질서의 세계와는 아득히 멀어지고 만 것이 아닐까. 거리거리에 돌성벽이 파괴되는 동시에 낡은 신앙이나 습관의 병도 허물어졌다. 귀족의 낡은 시족제도와 새로운 노예제도 사이의 이 싸움에 모든 것들이 가담했다. 가수가 부르는 노래도 수학자가 세운 정리도 어느 한편에 서서 싸웠던 것이다.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나 음양학이나 무리수에 대해서 배울 때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조차 옛날에는 격한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과학은 세월과 더불어 진보했다. 귀족도 평민도 모두 과학을 동맹자로 하려고 열을 올렸다. 피타고라스파 사람들은 과학이 낡은 신앙이나 습관의 수호신이 될 줄 알고 키웠던 것이지만 과학은 지켜야 할 그 벽을 뛰어넘어 자꾸만 앞으로 달렸다. 피타고라스파 사람들은 과학을 가능한 한 낡은 벽 안에 감춰두기를 원했다. 그들은 과학을 자기들의 부하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데 부하가 된 것은 과학이 아니라 그들 쪽이었던 것이다.